설명의 연사를 맡은 바로 이주미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문해력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주제로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문해력이라는 말을 되게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문해력은 글을 읽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를 넘어서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문해력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해력이 이슈가 된 것은 아래 제가 있는 그 뉴스 2개 때문인데요. 2020년에 8월 17일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사흘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기 공휴일인데 토요일과 바로 겹쳐서 8월 17일 월요일까지 3일간 휴일이 결정되고 각 언론에서는 이를 사흘 연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쓰냐라는 댓글이 올라왔고 실시간 검색어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사흘을 잘 몰랐기 때문에 4일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명 카페에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말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 심심함이라는 걸 찾아보면 마음의 표현 정도가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왜 심심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댓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어휘력 문해력이 문제가 굉장히 많고 바로 한편에서는 이런 것을 꼬집기보다는 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글자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으나 바로 글자를 읽는 데만 급급하지 바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 자신감을 키워주는 학습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초 이해 능력에 바로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되어야 사실은 수리력도 바로 발휘할 수가 있고요. 외국어 습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에서도 지도 선생님의 설명을 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읽기 능력의 격차가 학습의 격차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저는 문해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은 기초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창하게 교과서를 읽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문장 한 줄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던 바로 학령기 아이들은 공부 체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내용이 바로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의 흥미를 잃게 되고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 동기도 잃게 되고 게다가 바로 자존감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문해력 자체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바로 문해력을 잡으려면 글을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여지는 전전두엽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피질 중에 전두엽의 앞부분에 있는 것을 전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전두엽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추론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바로 담당합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적절하게 판단하고 그 기억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인데요. 따라서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글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전전두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책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아서 읽는 속도를 늦추거나 더 자세히 읽으려고 하거나 앞으로 되돌아갔다가 읽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바로 전전두엽이 합니다. 전전두엽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 차원 높은 시작에서 바로 관찰하게 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활동인 상위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제가 지금부터 실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는 뇌와 안 읽는 뇌가 어떻게 다를지에 관련돼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에 있는 뇌는 많이 읽는 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뇌는 바로 안 읽는 뇌인데요. 바로 초보 독서가랑 능숙한 독서가에게 이런 대상으로 해서 두뇌 활동에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그룹은 텍스트를 읽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바로 관찰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왼쪽에 있는 능숙한 독서가들은 글을 읽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전전두엽이 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글을 잘 읽지 않는 초보 독서가들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숙한 독서가는 초보 독서가에 비해서 글을 읽을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초보 독서가는 글자를 읽는 데만 급급한 반면에 능숙한 독서가는 뇌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사전 지식 그리고 글을 읽고 해석한 의미를 연결하는 상위 인지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기 때문입니다. 더 능숙한 독서가가 초보 독서가에 비해서 뇌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읽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해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휘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휘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며 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휘력 안에서도 학습 도구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도구어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어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 도구 같은 경우가 교과서나 또는 학술 텍스트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일상에서 저희가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일상에서는 나누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교과서에서는 그 나누다라는 말을 뭐 분류, 구분, 뭐 분석, 구별 등의 단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 도구어와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저희가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학습 도구어를 이해해야 사실 학습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도구어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바로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과서에는 바로 난이도 높은 학습 도구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재학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라는 수업을 하게 되면 바로 시적 상황, 뭐 시적 대상, 시적 화자, 운율, 심상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아예 그런 학습 도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학습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안에서는 학습 도구화가 도대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바로 이 세 과목에 관련된 그 학습 도구어를 바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어, 사회, 과학이라는 세 과목에서 총 어휘는 24,501개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학습 도구 같은 경우는 2,440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런 학습 도구어 수가 학습을 이해하고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시선이 이동하는 위치 또는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가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독서량이 많고 어휘력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해도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도로 글을 읽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고 파악해 나가서 끝까지 바로 문단을 다 읽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바로 독서량이 바로 적고, 그 다음에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인데요. 쉬운 어휘들로 이루어진 글은 끝까지 잘 읽어 내려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타나자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읽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결국은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휘력 부족이 읽기를 중도에 바로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시선 추적 결과 바로 아이들의 어휘력 차이가 글을 읽는 태도와 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만약에 나오는 핵심 어휘의 의미를 먼저 이해한 후 수업했을 때와 어휘를 잘 모르고 수업했을 때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어휘를 잘 모르고 일반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어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한 다음에 수업을 했었을 때 수업 후에 마인드맵을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도구가 많이 요구되는 그 역사 수업에서는요, 굉장히 학습 도구어가 학습을 이해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수업의 이해와 학습 도구의 이해의 차이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휘를 다 설명한 다음에 수업을 했었을 때는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맵의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는 바로 마인드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책면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급에서는 하도 독서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책을 잘 읽지 못하니 북 트레일러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바로 줄거리를 바로 요약하라고 하는 숙제를 내준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영상이 텍스트를 대체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디지털 기기가 점령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아도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은 절대 텍스트를 온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오디오북, 동영상, 줄글로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때 각각 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일한 태블릿에 담긴 줄글, 오디오북, 동영상을 각각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 실험은 뇌 영역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차원적인 사고, 즉 상위 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성화 여부와 정도의 세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의 실험 결과 오디오북을 듣거나 가운데 동영상을 볼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에 오른쪽의 줄글을 읽을 때는 전전두엽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보더라도 매체에 따라서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왜 달라질까요? 바로 그 이유는 줄글을 읽고 오디오북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뇌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이제 논술학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서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수학 강사 현우진이라는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이걸 학부모님들과 되게 학생들과 공유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이 현우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바로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활 패턴을 파괴해 가면서 공부량만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바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적으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겨울방학을 바로 이용하여 엄청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을 길렀는데요. 어느 순간 어떤 걸 느꼈냐면 아버지가 보고 있는 신문의 내용이 어떤 문단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것이 이제 나는 공부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유신 강사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바로 강조하는 것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 의견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해력과 사고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현우진 독서 이렇게 쓰시면은 바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독서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어머님들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왜 우리 아이는 같은 것을 배워도 결과가 다를까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학원에 다니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 왜 우리 애는 잘 이해를 못할까? 이것이 바로 학부모님의 솔직한 고민일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똑같은 독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아이는 쉽게 이해하고 어떤 아이는 사실 더 많은 어떤 인지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느낀 점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글자를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책을 읽고도 어떤 아이는 이해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왜 내용을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바로 메타인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메타인지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초월한이라는 뜻이고요. 인지, 바로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합쳤던 말은 바로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인 생각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지 상태, 내가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고차원적으로 인지하는 객관적인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또는 공자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모른다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이 메타인지가 바로 학습 부분과도 굉장히 큰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정말 아는지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하면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계획하는 실행인데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 이거 했니? 라고 얘기하거나 너는 이거 알겠니? 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또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굉장히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는 모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계획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못한다면 만약에 내일 시험을 보는데 국어와 영어를 시험을 본다. 그렇다면 내가 국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학습 계획을 할 때 나는 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에 관련된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영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의 시간을 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획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도 계획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학습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전전두엽의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지라고 하는 것이 메타인지의 인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그 인지 기능이 활발해져야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를 할 때 바로 읽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메타인지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인지적인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과제,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술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뇌과학자가 말을 하는데요. 공부한 것을 바로 글로 표현해야 장기 기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에 따르면 집단지성, 다수의 사람이 협력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는 지적 능력, 집단적 능력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바로 토론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론 대회를 진행해서 저희 분원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는 4팀이 나갔는데요. 그 4팀이 본선을 다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타인지와 회복 탄력성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시련을 겪고 절망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탄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본선에 진출을 했다가 3팀이 다 본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팀의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연구적으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세 팀 중에서 두 팀에 관련해서 많이 비교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 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떨어졌으나 그 한 팀 같은 경우는 바로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떨어졌으나 오후 프로그램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집단 지성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떠한 절망감 때문에 실망을 해서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바로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또다시 상을 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으쌰으쌰해서 바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의 1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론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뭐가 힘들어요? 집단 지성 하면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학습적인 차이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발표된 교육 정책을 따르면 뭐 프로젝트 학습 또는 참여형 수업이 확대되고 서술형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내신 유형화된 문제풀이를 기계적으로 하는 학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정확한 독해를 통해 바로 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IB 교육인데요. IB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B 교육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학생들의 정답 그리고 오답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과 논술, 서술형 평가 방식을 통해서 뭔가 주도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9년에 대구와 제주에서 도입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학교에서 IB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 그다음에 선다형 객관식 중심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한 문제 해결형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래형 교육 과정인 IB 교육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2025년부터는 선택 과목 중심 수업, 거기다가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근간으로 하는 그 고교학경제가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 IB 교육 프로그램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교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 아이들의 교육에서는 작품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선생님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문항 중에 하나를 고르고 문장 몇 줄 정도의 짧은 글쓰기로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반면에 IB 교육 같은 경우는 작품 전체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바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온전한 글을 한 편을 쓰고 그다음에 토론과 팀 과제를 통해서 바로 아이들이 해결해 나가는 바로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B 교육이 CNA 교육과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저희 또한 작품 전체를 다루고 발췌독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읽고 나서 아이들이 바로 의도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 발표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토론과 토의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토론과 토의와 온전한 글 한 편 쓰기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IB 교육과 바로 CNA 교육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IB 교육과 CNA 교육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집어넣는 수업이 아니라 꺼내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집어넣는 어떤 수용을 해야 하는 사고로부터 탈피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생각을 쓰는 거. 그다음에 비판적, 그다음에 창의력,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 질문 중심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되고요. 꺼내는 수업의 핵심은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이 정제된 말하기,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와 바로 오류에 관련된 바로 반박을 진행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기술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바로 향상하는 것이 바로 CNA와 IB 교육의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수업할 때 바로 토론이 아니라 모둠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혼자서 진행하는 수업은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에 관련돼서 내 생각을 쓰는 거 굉장히 잘하지만 2명, 3명씩 모여서 자신의 생각과 바로 친구들의 생각을 같이 합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서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국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바로 모둠 토의, 바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협력하는 것, 비판적이고 사고력인 어떤 향상을 바로 향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지만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할 것,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국어 공부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기본이 탄탄한 국어 공부를 하면 사실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을 온전하게 읽고 그 온전하게 읽었던 같은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글을 쓰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다 보면 바로 너희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어봐 라고 하면 남자친구들은 거의 바로 과학책이라던가 수학책 또는 예를 들면 인문에 관련된 비문학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표지가 굉장히 예쁜 바로 문학책을 많이 고르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특징도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내용을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바로 없는 이야기도 써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책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제가 등장인물에게 공감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에게 너가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어라. 그렇게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여자친구들한테도 너희가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어라라고 교육을 하신다면 사실은 편독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런 커리큘럼을 바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맞게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바로 학습 프로그램에 맞게 바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련 커리큘럼을 다양한 주제별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학년부터 지금 고학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로 뭐 인문사회부터 시작해서요. 뭐 국어, 예술, 과학, 전반적으로 역사, 뭐 환경, 문학, 비문학, 정치, 경제법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바로 이야기를 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 저희가 8월 선정도서 목록을 보면은요. 6학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고학년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6학년은 8월 달에는 저희가 교과서 소설 다 보기로 해서요. 중1 국어를 바로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에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이 국어의 갈래별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의 특징, 시나리오의 특징, 뭐 희곡의 특징, 소설의 특징, 수필의 특징. 저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6학년 7월부터 2월 달까지 바로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예비 중일 과정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소설 다보기라고 해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로 단편 소설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주부터 5주까지 해서 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설화까지 해서 바로 소설의 특징부터 소설의 시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바로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바로 글쓰기 같은 경우를 시점을 바꿔 쓰기 논술을 했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로 시점을 바꿔 쓰는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소설을 읽고 다양한 토론과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바로 아이들이 수행평가라던가 서술형 평가를 바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부터 병자호란까지 진행을 했다면 7, 8월 이렇게 2개월 동안에 병자호란 이후의 이야기부터 바로 근현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았고 바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오빠 생각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바로 배경이 되는 문학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민족
구조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훨씬 더 세심한 토론 수업과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의 역사적 흥미를 굉장히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4학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스피치가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경청과 배려의 자세를 배우기도 하고요. 소통하는 능력도 바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4학년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도 있고 적극적인 아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담 전화를 할 때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뭔가 강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업을 이루어져 가면서 다른 친구도 발표하고 나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억압적이고 그냥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수업 시간 안에서 바로 이러한 발표 실력, 그다음에 말하는 실력을 굉장히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불안증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 수업도 해보고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두껍전, 흥부전, 옹고집전, 전우치전을 통해서요, 동물들의 모습에서 다양한 인간상을 살펴보기도 하고, 우화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풍자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 삶의 지혜를, 교훈을 배우기도 하고요. 판소리로 불리는 흥부전을 감상하면서 우리 소리의 멋과 표현의 재미를 또 알아보고요. 권선징악의 교훈도 한번 알아보고, 조선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영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문장력에 관련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시를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돌아보고 일기의 소재가 될 만한 순간도 살펴보고 일기를 스스로 작성하고요. 다양한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신문 기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알아보면서 바로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이웃 사회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바로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웃과 친해지기 위한 나만의 방법도 고민하고 토의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배워보고요.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예절, 그 다음에 생명의 중요성,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 또한 바로 알게 되는 바로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바로 독서 토론, 논술 첨삭이라는 사위 일체식 수업을 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책을 읽고 매주 한 권씩의 다른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독서를 한 다음에 워크북 숙제를 해오고요. 학원에 오게 되면 토론과 함께 바로 논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 관련된 콘텐츠를 바로 배경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논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 전화를 제가 해보다 보면 어머님께서 우리 애는 일기를 너무 짧게 써요. 독서 감상문도 너무 짧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일기를 짧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기는 사실 되게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토론에 관련된 글쓰기도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해야 글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에 관련돼서 나의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다면 글쓰기에도 바로 내 배경 지식과 생각이 정리된 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배경 지식이 확장되어야 어떤 주제 글쓰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글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과 함께 1대1 바로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에서 같이 순서대로 자신이 쓴 글을 같이 첨삭을 하게 되면서요. 바로 논술 실력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담당 강사가 바로 파악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CNA 워크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학년을 바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지난달 6학년이 했던 바로 가면생활자, 외모지상주의를 주제로 했던 바로 워크북입니다.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문해력에 관련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시문을 읽고 나서 어떻게 문단을 바로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잘 독해를 했는지에 관련된 독해력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선정도서를 읽었다면 아이들과 함께 바로 이 말 아나요라고 해서 어휘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문장의 빈칸을 바로 문맥의 추론에 맞춰서 바로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바로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도구가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의 기초적인 바로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단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문장에 쓰이는 단어들을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휘력을 키우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맞춤법 문제, 3번에서는 띄어쓰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바로 한자 성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6번, 뭐 1번부터 7번, 8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독해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줄거리 파악, 그 다음에 정확한 독서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스텝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한 부분만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면생활자라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주제를 읽었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줄거리 파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모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시를 보시면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 뭐 구체적 사례 같은 거, 청소년들이 바로 아이돌 때문에 뭐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구체적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렇다면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같은 문제를 나 혼자만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학습지를 풀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같이 확장해 나가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로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청소년 화장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에 관련돼서 청소년 화장해도 되는가에 관련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토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뭔가 화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변을 봤을 때 뭔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화장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주제기도 하고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토론 주제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토론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도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뭔가 주도적인 아이들 위주로 하거나 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떠한 그 토론에 관련된 뭐 기준이라던가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토론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작전 타임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 관련돼서 정제된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토론 준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요. 바로 화장을 왜 해야 하는지, 바로 찬성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말하기, 그 다음에 나는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세웠던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의견으로 반박을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는 청소년 화장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바로 주장을 해보기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팀으로 나누어서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론의 주제, 논리적으로 바로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론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토론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됐다면 그것을 통해 바로 글쓰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같은 경우는요. 바로 개요를 짜주기도 하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요를 직접 짜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개요와 함께 글을 써보고 함께 1:1 첨삭을 통해서 바로 형식적인 거, 내용적인 거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이 말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바로 여러분은 직업을 5번쯤은 바꿀 겁니다.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들 세대 같은 경우는 바로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바로 삶의 미덕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직업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만 해서는 아니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바로 변화에 적응하는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에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도적이고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과감 없이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CNA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